10월 13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10월 13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구속 영장이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장 뭐 내년 4월까지 이제 다시 계속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이 지금 뭐 완전히 다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이제 연장된다는 것은 사실은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 뉴스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되니까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무거웠었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그것을 알지 모르겠어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구속은 사실은 한 사람의 구속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함께 구속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들을 실제로 분별하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한 사건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좀 보면서 때가 차고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조금 지쳐가는 것들도 좀 있고 또 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뉴스를 들으면서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그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좀 기도의 제목들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존재의 목적은 이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과 북이 나눠진 상태에서 김일성이 한반도에 대한 적화 그 계획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나눠진 다음에 김일성이 했던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타이틀로 이제 선동하면서 전쟁을 또다시 준비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맥센스가 됐어요. 왜냐하면 남북이 전쟁 후에 나눠질 때만 해도 북한이 훨씬 잘 살았죠. 그래서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에게도 이제 쌀밥도 주고 고기도 줘야 되지 않겠냐 말이 됐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 이제 김정은 정권으로 오면서 북한의 경제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군사력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두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면 뭐 군사력으로는 아무런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때는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적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계획했던 것이 이제 핵을 만들기로 합니다. 핵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또 대남 전술 전략으로 그 했던 것이 이제 한국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 그래서 주체 사상을 가리키고 세뇌시켜서 그 교육된 사람들을 각 계층에 집어넣고 또 각 사회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해서 자기 쪽의 사람들을 만드는 것. 그게 이제 김정일 때 한국을 향해서 계획했던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효과를 낸 게 지금의 김정은 정권에서 열매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핵을 다 완성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지금 상황들이 그들의 대남 전술 전략이 효과적으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결과를 하여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이제 연방제 통일로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그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보면은 한반도의 문제는 한국과 북한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 한국과 북한이 대립하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과 북한의 이 한반도의 문제가 북한과 미국의 문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대한민국이 빠져버리고요.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국제사회에서 이제 한국이 제외되기 시작했죠. 뭐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북한도 한국을 무시해 버리면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아마 이제 다 접수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한국도 열애를 시키고 지금 북한과 미국의 대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본을 위협하면서 오키나와에다 뭐 미사일 쏠 수 있다, 괌에다가 미사일 쏜다고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를 또 협박하죠. 그래서 실제는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해서 한국으로부터 미국의 영향력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한 연방제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북한과 미국의 대결로 지금 치닫고 있고 그들의 계획대로 좀 돼가고 있는 것들을 좀 보는데 한국과 북한의 문제에서 북한에서 미국의 문제로 딱 전환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 갑자기 이게 북한과 한국의 문제가 북한과 미국의 문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중요 정책을 중동에다 잡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한반도의 문제는 이렇게 좀 밀려났었습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연스럽게 북한이 나 좀 주목해달라고 막 이렇게 좀 자꾸 제스처도 취하고 사고도 치면서 북핵 문제가 미국의 안보의 가장 우선적인 중요한 문제라고 도널드 트럼프가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작년 5월 달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처음 나눴었는데,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나누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거보다 훨씬 좀 이전에 겨울쯤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경선을 하려고 할 때쯤 제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주목해 봤었는데 그때는 저도 뭐 별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비방은 하진 않았지만 재미난 사람으로 어떻게 참 재밌다 그래서 좀 코미디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되는지 주목해 봐야 되겠다 하는 뭐 그런 정도로 제가 그 도널드 트럼프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주님께서 이제 제게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를 고레스와 같이 기름 부어서 내가 북한의 문을 열 것이다 라는 음성이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 뭐 이런 예언도 받으셨고 글을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편에 서게 하고 미국을 회복시킨다 뭐 이런 메시지들은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제 대통령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를 통해 북한의 문을 여신다는 거였어요. 좀 생뚱맞은 거였죠, 저한테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서 제가 그 다음부터 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했던 것도 좀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를 좀 공부하면서 주목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말 모든 언론들이 후보로 당선되는 것조차 100%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을 때 압도적으로 후보가 됐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제게 주신 그 음성은 아직은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저에게 중요했던 거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는 사실 뭐 큰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게 주신 메시지는 대통령이 된다가 아니었거든요. 북한의 문을 열겠다 하신 거였어요. 제게 주신 그 메시지는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는데 뭐 북한의 문을 열려면 부동산 재벌의 수준으로 되겠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실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 좀 지켜보고 있는 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기존의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과 비교할 때 다릅니다. 본인 스스로가 지난 25년 동안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대통령 가운데서 처음일 거예요. 한국 대통령도 그런 말을 못했는데 북한의 김정은을 내가 제거한다. 북한을 파괴한다. 그리고 내가 김정은을
제거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널드 트럼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이 이제 그를 쓰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군 수뇌부하고 이제 오찬을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지금 폭풍전의 고요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더니 이제 너는 곧 알게 될 거다 이런 이제 뭐 의미를 담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일 날인가 매티스 국방장관이 나와서 우리 미군은 이제 준비가 됐다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 보면은 뭔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모든 정책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사실 뭐 거기까지 관심을 갖지는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 가운데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보면 기독교에 대한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책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쓰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언행들, 뭐 말이나 행동하는 거나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아니거든요. 사실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가진 정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책을 기뻐하셔서 도널드 트럼프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정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좀 기대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그 이름의 의미가 있는데 도널드라는 말이 왕이라는 의미가 있고 세상을 통치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이제 나팔이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세계의 어떤 전 세계에 알리는 경고의 나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그런 나팔이기도 하고요. 전쟁의 나팔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전쟁의 나팔을 불고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 이름을 통해서도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모든 또 코리안들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군들의 동향을 보면은 전쟁이 곧 임박해 있는 것을 좀 감지하게 됩니다. 작년부터 보면은 그 항공모함을 비롯해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엄청나게 한국에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항공모함 하나가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올해에서도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에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원래 예정이 없던 그런 스케줄로 갑자기 한반도로 들어오기도 하고 오랫동안 머물기도 하고 그 한미 군사작전을 하는데도 규모를 더 크게 하고 기간을 또 넓히고 기간을 오래 하기도 하고 예정에 없던 훈련도 하고 미군이 단독으로 들어와서 자체 그 작전을 수행하기도 하고 이 엄청나게 많은 그 비용을 들여서 한반도에서 지금 미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경기가 안 좋아서 국방 예산을 오바마 때부터 해서 계속 줄여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추가적으로 지금 한반도에서 발생되는 그 군사 비용들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다가 뭐 예산을 신청했지만 당연히 의회에서 추가 예산을 집행을 안 해주죠.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내년에 그 국방 예산을 미리 땡겨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군의 예산이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그 마이너스는 점점점 커지죠. 그러다 보면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언제나 늘 이렇게 정적들이 많다 보니까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공격하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은
군사 비용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해결되는 거죠. 미국인이 당연히 이길 거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전략 자산들을 쫙 한번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한 리셋이 돼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오히려 돈도 더 많이 벌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뉴월드 오더 세력 가운데서도 그 서로 다른 세력들이 있잖아요. 금융 계통의 세력들이 있고 군산 계통의 세력들이 있고 뭐 가스, 오일 이런 쪽의 세력들이 있는데 금융 쪽이랑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관계가 안 좋지만 군산 계열의 조직들하고는 관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산 조직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도와서 또 이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볼 때 한국의 전쟁들이 지금 임박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한 가지 이제 미국 전략 자산 중에서 그 F-22, F-22라는 이제 전투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에 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이 F-22를 격추시킬 수 있는 다른 전투기는 세상에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한국에 이제 F-15를 갖고 있는데 F-15도 10위 안에 들어가는 전투기예요. 그래서 6인가 7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전투기인데 가상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F-22하고 F-15랑 한 140회가 넘도록 그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서 모의 전투를 했는데 완패를 합니다. F-15가 한 번도 이기지 못해요. F-15는 레이더 이제 사정거리가 한 150km 된다고 해요. 150km니까 150km 바깥에 있는 적기를 감지하고 그때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격추가 되는 겁니다. 근데 F-22는 그런 컨셉이 아니에요. 그냥 첫째는 이제 스텔스 기능이죠. 완전한 스텔스기라 레이더에 잡히질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속도가 마하 2.5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속도죠. 거기다가 이제 그 격추시키는 그 기능들이 레이더로 감지하고 버튼을 눌러서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사일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사일이 알아서 자동으로 날아가서 적기를 찾아서 격추시킵니다. 격추시킬 적기가 없으면 이제 지상에 있는 적기를 찾아내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능들이다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로는 F-22기를 당해낼 그런 전투기가 당분간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이 원래 F-22를 200대를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179대를 만들고 포기했어요. 접었어요. 그리고 이제 단종시켰습니다. 한 대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우리 한국 돈으로 4,500억 원입니다. 4,500억 원. 그러니까 두 대 만들면 9천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F-22 두 대가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179대만 만들었어요. 돈이 많이 드는데도 179대를 만들었다는 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가능한 얘기죠. 이제 F-22 다음 단계로 해서 차세대 전투기로 이제 나온 게 F-35예요. F-35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윗 버전이면은 이제 넘버가 더 올라가고 차세대 전투기로 새로 나온 거니까 당연히 전에 거보다 좋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요. F-35가 F-22보다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F-22는요 미국에서 의회에서 그 타국에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를 했어요. 미국 의회에서. 이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술이 유출되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타국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F-35는 한국도 이제 주문을 했고 일본도 주문을 했고 돈만 주면 다 주문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이 F-35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적으로 1,300억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용 차이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기능 부분에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아직 F-35에 완전히 그 기능들이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는 없는데
F-22를 당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단종시킨 거지 기능이 부족해서 단종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F-22가 그런 정도의 엄청난 하여튼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전에도 최강이고 폭격 기능에도 최강인 모든 부분에서 하여튼 최강의 전투기입니다. 이제 예전에 미국 공군 비행사가 한국에서 이렇게 근무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이제 나가기 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MC가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투기를 몰고 북한 상공을 마음껏 휘젓고 다녔었던 것이 가장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투기를 몰고 한국이 아니라 북한의 평양 상공을 마음껏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도 북한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근데 그때 그 전투 비행사가 몰고 있었던 비행기가 F-117A예요. 그러니까 그게 F-22 밑단계 최초의 미국에서 스텔스기로 만든 처음에 그 UFO 같이 생겼다고 해서 막 전 세계적으로 주목이 됐던 거죠. 그거를 몰고 북한 상공을 마음대로 돌아다녔는데도 북한은 몰랐던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그 윗 버전으로 만든 게 이제 F-2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제2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첫 번째로 미군에서 보냈던 게 F-117A입니다. 이게 42대가 출격을 해가지고 이틀 동안에 이라크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모든 레이더를 부시고 방공망을 다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B-52가 들어가서 완전히 쏟아 부은 거죠. 폭탄을. 그때 이제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후세인이 자랑했던 자기의 이제 경호부대죠. 기갑 여단이 그 중동 지역에서는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후세인이 그렇게 자랑하는 기갑 여단이 30분 만에 포 한 번 못 쏴보고 완전히 전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지상군이 들어가서 이제 접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마무리됐었는데 F-22가 한 10년 전부터 한국에서 한 4-5대가 항시 이렇게 작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숫자가 점점 늘어서 한 50여 대가 한국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2 이라크 전쟁을 좀 그 패턴으로 좀 비교해 보면 그림이 잡혀지는 거죠. F-22기가 먼저 북한 영공에 들어가면 북한에서는 뭐 레이더로 잡을 수가 없죠.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니까. 전 세계 어떤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출격해서 쫙 한번 훑고 나면은 방공망은 다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B-1B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상에서 항공모함이라든지 또 이제 잠수함에서 이제 지원해주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문재인이 지금 절대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 해서 군사 시설이나 이런 것들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미군이 전쟁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보시면 아시지만 문재인이 누구보다도 사드를 반대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드 배치를 한 게 문재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압력에 의해서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만 보면 중국도 미국과 계속 대립각을 벌이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지 문재인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그런 기운들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만약에 북한을 폭격했을 때 이제 중국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중국이 북한의 전쟁에도 개입을 하게 돼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더 어려워질 수 있고 한국이 멸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중국과 북한의 그 관계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 안에 그 흐름들을 조금 좀 우리가 좀 분리해서 좀 보아야 될 게 있는데요. 외부에서 볼 때는 그냥 중국 하면 그냥 중국이지만 사실 중국 내부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정치적인 세력으로는 시진핑파와 장쩌민파로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북한이 중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죠.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북한과 장쩌민파가 사이가 좋았던 것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북한하고 중국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북한과 시진핑의 사이가 안 좋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진핑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 가운데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제거했는데 사실 그게 거의 대부분이 장쩌민파 세력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라고 하면 공산당에서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 생태계 자체가 부패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시진핑의 그 일가도 보면 아주 특별 그 관리를 해야 될 정도로 뭐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부정부패뿐만이 아니라 형사범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시진핑은 건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장쩌민파 세력들 같은 그렇게 해서 제거하고 있죠. 그래서 장쩌민파가 거의 대부분 제거되면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실권을 가지고 중국과 거래를 했던 사람이 이제 장성택이죠. 그래서 장성택이 처형을 당하는데 중국이 보호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제 시진핑파에 의해서 권력들이 무너지면서 이 장쩌민파의 힘들이 약해지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날렸는데 부품이 발견됐어요. 바다에서. 그래서 그거를 꺼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부품들이 미국에서 아니요 그 중국 제품의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공격하면서 시진핑이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됐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중국이 북한과 거래할 때 그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루트는 거의 대부분이 장쩌민파 세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품을 제공해 준 거는 사실은 장쩌민파지 시진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죠.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한 것처럼 돼버렸으니까. 근데 내부에서 보면은 장쩌민 세력들이 제공해 준 거지만 우리 같이 이제 외부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장쩌민이든 시진핑이든 상관이 없죠. 중국인 거죠.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북한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과 중국의 사이도요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진핑이 지금 북한을 어떻게든 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북한과의 그 혈맹 관계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무너지면 완충 지역이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 세력에 의해서 한국 중심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중국의 국경이 한국과 맞닿는 게 아니라 실상은 중국과 미국이 맞닿는 겁니다. 그것이 중국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완충 지역을 두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 지금 북한을 킵하는 것보다 북한을 버려버리고 한국을 선택하는 게 중국에게 유리하다라는 이제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발언을 하는 학자들이나 이제 은퇴한 이제 그 군 장성들이 다 보면은 시진핑 계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그런 좀 변화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중국이 좀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18일 날에 이제 19차 당대회가 있는데 이게 시진핑한테는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안에 거의 대부분 이제
자리를 다 장악을 했고 군사적으로도 대부분의 요직을 장점인파 세력을 제거하고 시진핑이 이제 장악을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도널드 트럼프가 19차 당대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미국한테 이제 협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북한은 어떻게 할지 모르죠. 하여튼 이제 시진핑에게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만에 하나 잘못되어지면 장점인 세력에 의해서 이제 역공을 받아서 한 번에 끝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점에서 중국이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받아서 이렇게 장점인파 세력에 의해서 한 번에 제거될 수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이제 중국 군부를 다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세는 또 다른 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진핑도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의 내륙이 그 외국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군부가 당연히 다 움직이겠죠. 나라가 공격을 받은 거니까. 근데 이 북한의 전쟁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개입하는 문제는 또 다른 겁니다. 중국 공산당 안에 군부 세력들의 권력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군인들에 대한 그 어떤 예우를 잘 해주는데 그걸 통해서 그 군부 세력들만의 독특한 그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타치하기가 쉽지 않은데 시진핑이 군대를 불러서 북한을 이제 들어가 전쟁을 하게 명령을 했을 때 군부 세력들이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난 안 가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이제 역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진핑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외형적으로는 장악했다고 하지만 본인도 어떻게 이 군부 세력들이 지금 현재 움직일 수 있을지 본인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걸로 함부로 군대를 움직일 수가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소수민족들이 갈수록 그 테러라든지 독립운동을 위해서 지금 뭐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으키는 문제들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은 워낙에 폐쇄가 됐으니까 안의 상황들이 외부의 뉴스에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들려오는 얘기들로는 매일 엄청난 폭동들과 그리고 단순히 그냥 데모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관공서들을 습격하는 막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위구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찰 병력으로 감당이 안 돼서 군대가 들어가서 군대가 그 지역을 이제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이렇게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면 이 티베트 같은데 그리고 몽고조 이런 데서도 똑같이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뭐 미국이라든지 외부의 세력들이 그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소수민족들에게 자금을 내주고 무기를 지원해주면 중국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가 그 블랙 칠드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내에서 이 블랙 칠드런의 이슈가 굉장히 좀 큽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중국 내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인데 중국은 이제 산하 제한을 하자 해서 한족은 한 명만 낳고 소수민족은 두 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 뭐 한 명만 낳을 수가 있나요? 몇 명을 더 낳게 되잖아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한 명만 호적에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두세 명을 낳았으면 그 외의 자녀들은 호적이 없는 거예요. 호적이 없으니까 이제 소셜 넘버가 없죠. 그러니까 교육도 못 받고 어디 가서 정상적으로 생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데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게 사회적으로 중국 내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추산하는 게 3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재. 근데 이게 모든 중국의 범죄의 온상이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낙태 위기, 이제 영아, 이런 유기, 그다음에 이제 이 장기, 밀매, 그다음에 뭐 이제 성매매와 관련하고 또 폭력과 관련도 있고
인신매매,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죠. 죽어도, 이 사람들을 죽여도 살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은 공산당이니까 사람을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물질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 정부에 대한 분노와 증오는 엄청난 거죠. 언제 어떻게 터질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내부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경제적으로도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모든 물건을 보면 한 90% 이상이 한 10년 전만 해도 메이드 인 차이나였어요. 아무튼 모든 것이 메이드 인 차이나일 정도로 중국에서 거의 다 만들었었죠. 근데 이게 옛날 얘기가 됐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무거나 다 보세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얼마나 있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제 값싼 노동력, 옛말이고요. 중국도 이제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공장들이 다 지금 중국에서 나가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국내로 다 불러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이 이제 공산주의, 모든 것이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경제 정책만큼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였어요. 그거 잘한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을 유도할 수는 있었는데, 공산 체제 안에서 시행된 자유 경제 체제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발전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완전한 자유 사회에서도, 민주 사회에서도 경제 시스템은 패턴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한 번은 무너지게 되는데, 공산 시스템 안에서 경제 체제는 태생적으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려고 하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중국에게 은행을 제재하거나 대미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다 이제 관세를 45% 이런 협박을 했었는데, 실제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이제 바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겉으로는 이러고 있지만 실상은 이제 미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진핑은 현재 어쨌든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당대회를 잘 마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도널드 트럼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도 보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지금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이제 러시아는 좀 제외하고 중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보면요, 다 반중이에요. 100% 반중입니다. 북한조차 반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친중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건 정말 대한민국이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인도하고 계속 국경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분쟁이 아니라 다 의도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좀 진행되고 있는 분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제 사방이 이제 중국이 지금 둘러싸인 상태에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적으로나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으로 지금 현재 처해진 외교적인 상황이나 모든 것을 볼 때 미국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폭을 했을 때 중국이 내려오게 되면 만약에, 그러면 더 좋은 거죠. 북한과 함께 중국은 바로 망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제가 생각할 때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중국이 이제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것인데, 북한과 함께 무너지게 하지 않고 그 다음 순서로 하나님께서 중국을 다루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한반도에서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좀 상황들인데, 저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임명되는 것을 보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이제 완전히 악한 자의 손에 넘어가서 한국은 하나님의 심판하는 놓여졌다고 이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근데 북한은 이미 사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의 사건 뉴스를 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데 그 심판의 시간이 이제 다가왔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 트리거를 이제 딱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 사건을 제가 또 이렇게 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투데이라는 그 매거진, 그 인터넷 기사가 있는데 그 매거진의 9월 25일자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North Korea again threaten sacred war against Israel. 제가 이 그 타이틀 기사를 읽고 나서 굉장히 그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너무 쌍뚱맞다고 해야 되나 좀 웃었었는데 아니 북한이 무슨 알라를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희 중동 사람들도 아니고 웬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하들을 하겠다고 그래요. 참 너무 웃기죠. 거룩한 존재. 이건 뭐 중동 사람들이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대항해서 하는 거지. 아니 무슨 뭐 북한이 갑자기 왜 이스라엘한테 시비를 걸고 지하들을 하겠다고.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과 북한이 동맹 관계 안에서 굉장히 친하죠. 그리고 핵 개발도 같이 했고 미사일 개발도 같이 하면서 모든 정보를 다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을 쐈는데 성공했어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이유는 아십니까?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단 하나의 이유.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멸절시켜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고 또한 핵 기술도 그래서 계속 핵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 다 끝났죠. 장거리 미사일도 다 됐죠. 근데 그것을 이란과 다 공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당연히 준비돼 가고 있는 거죠. 핵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장거리 미사일은 다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봤을 때 이스라엘에서 이제 성명서를 낸 게 우리 자국의 안보에 상당한 그 위협이 된다 하면서 이란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북한을 향해서 비난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북한이 이스라엘 향해서 성전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는 지하다 하겠다. 너네를 이렇게 하겠다. 참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란의 존재의 목적이 뭐죠? 이란이라는 국가의 존재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그렇게 막 선포했잖아요. 북한의 존재의 목적이 뭐죠? 남한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같이 죽어도 괜찮아요. 멸망시키는 게 북한의 목적이에요. 뭐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란 뒤에 역사하는 영과 북한 뒤에 역사하는 영이 같아요.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한은 한국을 대적하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북한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선전포고를 하면서 지하들을 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싸우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그렇죠? 더 이상 용서가 안 되는 불경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북한의 멸망에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되어졌고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 시간이 당겨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나눈 것들이요, 한반도의 그 상황들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좀 그 그림을 그리면서 좀 이해했으면 하는 그 부분들을 좀 짧게 좀 제가 빠르게 좀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한국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요.
한국의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아모스 선지자 시대와 같은 그러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했던 사람이죠.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듣지 않죠. 환영받지 못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아모스 선지자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역사상 그래도 꽤 번성할 때 아마 최고로 달려갈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 없이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잘 살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부유와 평안함이 있었던 때예요.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 향해서 멸망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모든 걸 누리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들어올 리가 없죠. 그게 첫째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하려면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찾아서 북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게 정상인데,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사실은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상태인데 밑에 아래 것이 올라가지고 위에서 떠드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게 듣겠어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사람을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들으면 좋은 얘기도 아닌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안 듣죠. 세 번째 이들이 듣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아모스의 출신에 있습니다. 아모스는 목자였고요. 난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목자고 농부였다라는 것은 뭐 그냥 천민 이런 거죠. 이런 계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출신 성분이 좋아서 뭐 제사장이나 뭐 레위 지파 쪽이거나 뭐 한 자리 했던 사람들이거나 뭐 이런 사람이 올라가서 했으면 좀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건 어디 뭐 제일 저 구석에서 그냥 뽕나무나 치고 그 양이나 키우는 아래 것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 잘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모스가 그렇게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는데 아모스 때에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더 안 듣죠. 거봐, 그게 지금 가짜였어. 그리고 나서 이제 호세아가 와서 동일한 심판, 사실 동일하진 않습니다. 아모스가 전했던 심판 그 타이틀은 똑같지만 그 내용은 사실은 다르거든요. 어쨌든 이제 아모스가 이제 끝나고 호세아가 이제 나타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죠. 그리고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때.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세아의 메시지도 듣지 않았던 이유는요. 아모스도 야, 너 말고 아모스도 그랬어. 거봐, 걔는 그렇게 심판 메시지 전해서도 아무 일 안 일어났잖아. 너는 뭔데? 하면서 당연히 안 듣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아모스를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사용하셨을까요? 좀 더 좋은 방법,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선포할 만한,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 굳이 남유다에 그 천한 목자를 찾아서 위로 올려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게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상황이요, 아모스 시대와 너무나 동일합니다.
지금 한국이 뭐 전 세계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한국이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지난 얼마 전에 이제 추석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열흘을 쉰 적이 없었잖아요. 열흘을 쉬었어요. 뭐 살만하니까 열흘을 쉬겠죠. 그리고 사상 최대로 많은 인파가 해외여행을 했답니다. 뭐 해외여행 했던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임한 심판과 위기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들이 하나님의 다가오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심판이 다가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좋고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들릴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의 한국의 뭐 교회들이 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많은 교회들이요 잠들어 있어요.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잠자고 있습니다. 좀 깨어있다는 교회들이 부흥을 외치며 뭐 뜨겁게 기도하는데 또 그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요 그 부흥을 외치는 기도하는 이유가 건물이 커지는 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그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을 또 올리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참된 하나님의 보시는, 기뻐하시는 부흥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과 상관없이 인간들이 원하는 그런 부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며 기도하는 교회들도 당연히 있겠죠. 많은 교회들이 사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시대와 같이 교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기름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모스와 같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계세요. 김성욱 기자 같은 경우, 박성업 형제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분들의 메시지를 보면 대부분이 듣는 분들도 소수 있지만 대부분이 평신도네? 무슨 목사도 아닌 것이 뭘 이래버리고 무시해버려요. 근데 이분들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요. 정말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외형적으로 보는 거죠. 아모스와 똑같이 저거 목자 출신이네. 어디서 천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 영적으로 분별하며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아모스와 같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뭐 그런 분들 말고도 제가 언급한 분들 말고도 아모스와 같은 자들 들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못 듣는 거예요. 듣기를 원치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한국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듣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러한 위기 가운데 한국이 놓여져 있고요. 언제 어떻게 앞으로 상황들이 전개가 될지 알지 못하겠어요. 정말 위기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어느 순간 정도 되니까 좀 우리 안에도 지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보면서 낙심게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정말 내부적으로는 한국 내부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유일한 해결책은 이제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뭔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한국 안에서 뭔가 일어날 수 있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이제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 주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아요.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이제 북한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흐르는 동일한 악한 영들의 세력도 다 무너지게 되고 그 종북 세력들도 다 이제 제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방향들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회개 위주로 기도를 해왔습니다. 한국이 분단되고 그리고 오늘의 이런 위기까지 겪게 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습니다. 그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죄로 인하여 그 죄의 영향력들이 우리를 묶죠. 그 저주들이 한국 땅에, 북한 땅에 묶여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저주들이, 북한에 묶여 있는 저주들이 풀어지고 한국 땅에 묶여 있는 저주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누구의 죄죠? 우리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며 나갈 때 그 한반도에 우리 민족에 묶여 있는 죄의 저주들이 반드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회개할 때 죄의 저주들이 풀어지지만 그 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권세들은 회개한다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악한 영의 권세들이 도망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권세는, 악한 영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싸울 때 우리가 이기고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는 회개를 통해 풀어낼 수 있지만,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풀어내지만 악한 영의 권세는 반드시 대적해서 싸우지 않으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북한 땅 위에, 한국 땅 위에 지금 악한 영의 권세들이요 가득 채워져서 그 강력한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대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땅 위에 북한 정권대의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때 성령이 도와주시죠. 그때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끊어지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그 어떤 외부의 힘을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그걸 끝내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향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서 북한의 문을 열어달라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기도해야 되고, 북한 정권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대적하며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우리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위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타겟을 정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급박하고 시간이 없어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남아있는 소수의 보수 세력들, 정치 세력들이 있죠. 이미 모든 기관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소수의 정치 세력들을 다 지금 제거해내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계속 가면은 한국은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당의 대표인 추미애 씨가 발언한 거 아시죠?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공산주의자다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국민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한국 사회가 넘어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이 만천하에 이제 드러났습니다. 내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개헌을 준비하고 있죠. 그 개헌의 목적은
고려 연방제로 가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서 아무 일 없이 거짓된 평화 가운데서 몇 년이 흐르면 제가 볼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한 1, 2년 후에는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가지고 김정은이 초상화가 물에 떠내려가면요, 한국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 물에 뛰어들어서 김정은의 초상화를 건져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적죄로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한국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에 재미난 것을 보고 또 누리고 내 삶에 당장에 어떤 큰 문제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태블릿 PC에 그 주인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대서특필되고 막 사회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뭐 한국에서는 잠잠해요. 이 태블릿 PC의 원주인이라고 이제 말하면서 등장하신 이분이 그 증거 자료들이 너무 분명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이 태블릿 PC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이 탄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이 사태를 만들어낸 게 태블릿 PC인데 태블릿 PC가 가짜였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회가 뒤집혀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진실 규명이 됐어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태블릿 PC를 조작함으로 탄핵을 기획했고, 탄핵을 기획했을 때는 이제 대선을 준비했겠죠. 근데 정상적인 대선으로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도 조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건 뭐 그냥 시나리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정 선거로 당선이 됐다라는 게 너무 이제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시민단체에서 몇몇 단체가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로 해가지고 법원에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제 계속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선거 결과를 가지고 코멘트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치계의 불문율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아웃됩니다. 정치 세계에서.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나 분명해서 여러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의 그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아무도 앤서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상규명회를 발족해서 지금 그 소송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순수한 대한민국 시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시민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현 정권을 향해서 부정선거라고 소송을 걸었다는 거는 대한민국 역사상에 없었던 일이죠. 다른 나라에도 없었을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은 미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을 수 없는 의인들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해서 현 정권을 향해서 소송을 건다는 건 이건 뭐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죠. 진짜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극기 집회도 계속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가 계속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새로운 어떤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이 되는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그거대로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문재인 정권이 이제 끝을 낼 수 있도록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으로 이 정권을 탈취한 자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조금 불편함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권세에 순복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대통령에게 현 대통령에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불법적으로 탈취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황이 너무나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 정권이 가고 있는 방향을 보세요. 단순히 사상의 이념으로 보지 말고요. 믿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권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같이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조금 자유로움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한국 땅에 없으니까 자유롭고, 둘째는 사실 우리는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한테 김정은이라고 말할 수 있고 문재인한테 문재인이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문재인이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세워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정책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권세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들을 향해서 대적하며 무너뜨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게 뭐냐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 마음껏 그 신앙의 자유를 누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이 문재인 정권은 거짓 정권이고 국민을 속여서 정권을 탈취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는 신앙의 그 자유 의지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것은 신앙의 자유인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보호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기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누이 항상 제가 이제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단순히 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우리가 떠난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도 해야죠. 북한에 고통당하는 우리 동포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야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돼서 무너지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품고 또 기도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누누이 나눴죠. 지금 이 한국의 문재인 정권, 북한의 김정은 정권, 이 모든 정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대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방해하고 있고 이제 한반도로부터 시작돼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복음의 행진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길을 위해서 싸워서 대적하고 무너뜨려야 될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제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제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북한의 동포들이 이제는 마음껏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듣고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해 구원을 얻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정말 지하교회에서 그냥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그냥 입만 뻥끗하고 마음껏 소리도 못 내며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마음껏 목청 쉬도록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말 생명 들여 주님을 제대로 한번 섬겨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줘야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이제 이 북한 성도들도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그 거룩한 땅을 소망하며 그 땅을 향해서 함께 우리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 줘야죠. 사실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의 문이 이제 열리는 것, 그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지금 한반도의 한국의 지금 이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싸워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싸워야 될 때. 대적하며 악한 자들을 향하여, 악한 정권,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 향하여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무장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싸우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날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동일한 비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무장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물론 공격들이 많이 있겠죠. 또 이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